나 우석 씨한테 마음이 생긴 것 같아. 순간 귀를 의심했다. 잘못이라거나 후회한다는 말이 아니었다. 헷갈려. 당신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그 사람이 자꾸 생각나. 그리고 끝내 그녀는 믿을 수 없는 말을 내뱉었다. 한 달만 시간을 갖고 싶어. 우석 씨와 지내보면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확인하고 싶어. 10여 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은 가정을 송두리째 흔드는 칼날이었다. 남편을 여전히 사랑한다면서도 동시에 다른 남자와의 삶을 시험해보겠다는 선택. 이 모순된 고백 앞에서 한 남자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했을까?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결혼은 서로를 믿는 약속이라고. 하지만 그 약속이 무너졌을 때 남은 건 배신의 잔해뿐이었다. 믿음과 충성 사이, 충동과 후회 사이 어느 쪽을 붙잡아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한 아내. 그리고 끝내 모든 걸 차갑게 지켜보며 스스로의 길을 택한 남편.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내 이름은 윤재민, 47살. 서울 양재 중견 IT 회사에서 개발자로 일하며 20년 남짓한 시간을 그렇게 버텨왔다. 크게 성공한 적도 특별한 파란만장도 없었지만 안정적인 수입과 조용한 아파트, 그리고 한때는 믿어 의심치 않았던 가정이 있었다. 서연과 처음 만난 건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 친구 모임에서였다. 그날은 허름한 마포 삼겹살집, 소란스러운 대화와 고기 굽는 연기 속에서 낯선 사람들과 술잔을 기울이던 자리였다. 서연은 그땐 33, 성형외과 코디네이터로 일하며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즐기던 여성이었다. 나보다 4살 어렸고 먼저 다가와 능청스럽게 농담을 건네며 분위기를 주도했다. 그 순간부터 대화는 끊이지 않았다. 나는 과묵했지만 그녀는 밝고 즉흥적이었고 정반대의 성격은 기묘하게도 균형을 이루었다. 연애는 빠르게 흘러갔다. 서연은 늘 새로운 자극을 원했다. 갑작스레 여행을 떠나자 하거나 잡지에서 본 맛집을 꼭 가야 한다며 고집을 부리곤 했다. 나는 그런 충동을 붙잡아 주는 사람이었다. 예산을 계산하고 날씨를 확인하며 현실적인 부분을 챙기는 역할. 그녀는 내게 활기를, 나는 그녀에게 안정감을 주었다. 그게 우리의 균형이라고 믿었다. 결혼식은 소박했다. 가까운 친척과 지인들만 불러 단추하게 치렀다. 화려한 예식장이 아니라 작은 홀에서 올린 짧은 의식. 하지만 그땐 그것으로 충분했다. 우리는 함께 만든 집을 꿈꾸며 서울 외곽 아파트를 전세로 얻었다. 나는 회사로, 그녀는 병원으로 각자의 하루를 보내고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서연은 직장에서 있었던 소소한 일들을 늘 이야기했다. 환자와 직원 사이에서 벌어진 작은 사건들, 잡음들. 나는 묵묵히 들어주었고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채워지는 듯했다. 아이 문제는 서로 미뤘다. 형편이 나아지면, 준비가 되면 그때 생각하자고. 나는 그 시절까지만 해도 모든 게 순탄하리라 믿었다. 그러나 익숙해진 일상은 모르는 사이 금간 벽처럼 서서히 갈라지고 있었다.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속은 이미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우리의 결혼이 오래도록 흔들리지 않을 거라 확신했다. 하지만 인생은 늘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균열을 드러낸다. 그 시작은 2년 전 단지 상가에 새로 들어온 헬스 트레이너 장우석이었다. 그는 당시 45, 단지 평균보다 젊은 편이었고 단단히 다져진 몸매와 지나치게 자신감 넘치는 태도는 누구의 시선도 끌 수밖에 없었다. 운동복 차림으로 단지 공원을 오가며 스트레칭을 하거나 헬스장에서 회원들을 지도하는 그의 모습은 곧 아파트 사람들의 화제가 됐다. 서연도 처음부터 그에게 눈길을 주었다. 어느 주말 아침 단지 앞에서 인사를 나눈 게 시작이었다. 그는 과도할 만큼 친근했고 서연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나는 옆에서 가만히 듣기만 했지만 두 사람은 이미 오래 알던 사람처럼 웃으며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 서연은 원래 낯선 이에게도 먼저 말을 붙이는 성격이었으니까. 하지만 작은 변화들은 곧 눈에 들어왔다. 우석이 단지 운동 코스에 나올 때면 서연도 이상하게 그 시간에 맞춰 산책을 나갔다. 편의점에 다녀오거나 분리수거를 한다는 핑계로 밖을 기웃거렸고
그 짧은 용문은 늘 10여 분 대화로 이어졌다. 어느 날 퇴근길, 아파트 주차장에서 두 사람을 마주쳤다. 서연은 세탁물을 옮기는 바구니를 들고 있었고 우석은 차에 몸을 기댄 채 여유롭게 웃고 있었다. 내가 가까이 다가가자 서연은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다. 운동기구 새로 들여놨다길래 잠깐 얘기하던 거야. 그 말투는 마치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는 듯 자연스러웠지만 나에겐 묘한 기류로 다가왔다. 이후로 변화는 더 뚜렷해졌다. 몇 달 동안 손도 대지 않던 오븐을 꺼내 쿠키를 굽더니 어느 날은 그걸 직접 우석에게 건네는 장면을 목격했다. 내가 이유를 묻자 서연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그냥 이웃이니까 인사 차원이지 뭐. 결정적으로 눈에 띈 건 그녀가 새 운동복을 사온 날이었다. 몸에 달라붙는 레깅스와 짙은 색상의 탑. 평소라면 절대 고르지 않을 옷차림이었다. 내가 이유를 묻자 서연은 짧게 대답했다. 운동 다시 시작해보려고. 건강도 챙겨야지. 서연이 운동에 흥미를 보인 건 처음이 아니었다. 예전에도 한두 달 열심히 하다 금세 흥미를 잃곤 했으니 그때도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장우석이 매일 아침 단지 운동 코스를 달리는 바로 그 시간에 서연도 조깅을 시작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어느 날 아침 출근길에 두 사람을 마주쳤다. 서연은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고 우석은 정강이 통증을 예방하는 법이라며 직접 자세를 보여주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손만 가볍게 흔들며 지나쳤지만 그 장면은 쉽게 잊히지 않았다. 그 무렵부터 서연의 휴대폰 습관도 달라졌다. 원래도 SNS에 붙어있는 시간이 많았지만 이번에는 유난히 화면을 감추려 했다. 내가 방에 들어서면 재빨리 화면을 잠그거나 휴대폰을 뒤집어 놓는 모습이 반복되었다. 어느 밤 우연히 그녀가 인스타그램을 스크롤하는 걸 봤다. 화면 상단에 장우석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떠 있었고 그녀는 황급히 화면을 넘겼다. 나는 이미 그의 프로필을 보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다. 물었을 때 서연은 태연하게 대답했다. 그냥 운동 관련 정보 좀 보려고. 좋은 팁이 많더라고. 나는 믿고 싶었다. 그래서 그때는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작은 징후들이 계속 쌓이고 있었다. 어느 주말 오후 아파트 단지 공용정원에서 웃음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서연과 우석이 담장 옆에 서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서연은 보리차가 담긴 컵을 들고 있었고 우석은 헬스장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리듯 손짓을 섞어가며 얘기하고 있었다. 내가 다가서자 서연은 아무렇지 않게 손을 흔들었고 나중에 내가 물었을 때도 태연히 말했다. 그냥 헬스장에서 있었던 일 얘기하던 거야. 이상한 건 그때부터였다. 서연이 우석에 대해 말하는 방식이 달라졌다. 우석 씨가 강아지를 입양할까 고민한다네. 프로틴 쉐이크 좋은 거 추천받았어. 말은 사소했지만 목소리나 표정에는 설명하기 힘든 빛이 섞여 있었다. 밖에 있을 때 우석이 지나가면 서연은 힐끗 시선을 주곤 했다. 한번 눈에 들어오자 이제는 외면할 수 없었다. 작은 습관 하나까지 전부 눈에 밝혔다. 나는 그럼에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직은 믿고 싶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벌어지고 있다는 감각이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다. 확신이 필요했다. 그래서 서두르지 않고 지켜보기로 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할 때까지는 토요일 아침이었다.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커피 머신을 돌리고 주방 식탁에 앉아 휴대폰으로 뉴스를 훑었다. 서연은 아직 침대에 누워 있었다. 주말 아침마다 게으름을 즐기는 건 그녀의 오랜 습관이었다. 집 안은 고요했고 커피 머신의 낮은 진동음만이 배경처럼 깔려 있었다. 그 순간만큼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평온했다. 그러다 1시간쯤 지나 서연이 주방으로 들어왔다. 잠옷 차림에 부스스한 머리, 한 손에는 휴대폰을 쥐고 있었다. 식탁 맞은편에 앉은 그녀는 손가락으로 탁자를 두드리며 휴대폰을 흘끔거리더니 결국 입을 열었다. 우리 얘기 좀 해야 해. 연애든 결혼이든 이 말이 반가운 경우는 거의 없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겉으로는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다. 무슨 일인데? 서연은 한참 머뭇거리다 내 눈을 피한 채 말했다. 나 우석 씨한테 마음이 생긴 것 같아. 순간 잘못 들은 줄 알았다. 뭐라고? 무심코 몸이 앞으로 쏠렸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서둘러 덧붙였다. 나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그냥 같이 지내다 보니까 자꾸 생각나고 헷갈려. 그 한마디가 내 뇌리를 강타했다. 잘못이었다, 후회한다 그런 고백이 아니라 단지 헷갈린다는 말. 마치 지금의 결혼은 시험지이고 그녀는 답을 고르지 못한 수험생처럼 보였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럼 무슨 뜻이야? 우리 끝내자는 거야?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런 건 아니야. 나 당신 사랑해. 하지만 동시에 우석 생각이 자꾸 나. 그래서 확인이 필요해. 내 발밑에서 바닥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10여 년을 함께한 삶이 그녀 입에서 흘러나오는 몇 마디로 흔들리고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은데? 한 달만 시간을 갖고 싶어. 우석 씨랑 지내보면서 내가 진짜 뭘 원하는지 확인하고 싶어. 아니면 다시 우리에게 집중하면 되잖아. 나는 얼이 빠진 채로 그녀를 바라봤다. 진심이야? 서연은 간절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미쳤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래도 후회는 남기고 싶지 않아. 내 인생이니까. 후회라니. 그 단어가 곱씹을수록 역겨웠다. 정말 후회를 두려워해야 하는 쪽은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얼굴이었다. 분노와 허탈이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지만 나는 이상하게도 폭발하지 않았다. 차라리 담담하게 그녀가 스스로 무덤을 파괴두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다. 나는 의자를 뒤로 젖히며 말했다. 그래, 하고 싶은 대로 해. 서연은 순간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정말 괜찮아? 응. 내가 필요하다면 해. 나는 무심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순간 이미 결론은 나 있었다. 그녀가 내뱉은 그 첫마디와 함께 우리 사이는 끝났다는 걸.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내 손등에 손을 올렸다. 고마워. 알아. 이기적인 부탁이라는 거. 그래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 나는 손을 빼내고 커피 잔을 집어들었다. 그래. 내가 원한다면.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녀는 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아마도 내가 싸우지 않고 순순히 받아들이는 태도에 당황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 안에서는 이미 계산이 시작되고 있었다. 며칠 뒤 서연은 작은 가방을 챙겨 단지 헬스장 근처에 사는 장우석 집으로 향했다. 마치 별일 아닌 듯 잠깐 시간을 갖겠다는 식으로 말하고 현관문을 나섰다. 닫히는 문소리를 들으며 거실에 홀로 서 있었다. 화가 치밀어 오르거나 눈물이 날 줄 알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히려 묘한 평온이 찾아왔다. 억지로 괜찮은 척하며 짊어지던 무게가 벗겨진 듯한 감각이었다. 주방으로 가 물 한 잔을 따르고 멍하니 서 있었다. 10년 넘게 함께한 여자가 옆 단지 남자와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겠다며 떠나버린 것이다. 내 일이 아니었다면 그저 어처구니 없는 막장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보였을 것이다. 첫 며칠은 낯설었다. 싱크대 위에 남겨둔 그녀의 머그컵, 현관 옆에 놓인 신발, 소파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진 담요. 치워야 할까 고민했지만 곧 손댈 필요조차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건 미련이 아니라 더 이상 내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회사 일에 더 몰두했다. 굳이 필요도 없는 프로젝트를 자청하며 늦게까지 남았다. 빈집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차라리 사무실 불빛 속에 파묻히는 게 나았다. 퇴근 후에는 곧장 헬스장으로 향했다. 땀을 쏟으며 근육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느끼는 게 속에 쌓인 분노를 빼내는 유일한 방법 같았다. 주변에서는 금세 눈치챘다. 친구 몇몇이 왜 요즘 서연을 보지 못하느냐고 물었지만 나는 짧게 둘러댔다. 친구 집에 잠깐 머무는 중이야. 아직 진실을 말할 준비는 되지 않았다. 오직 한 사람, 아버지에게만은 사실을 털어놓았다. 며칠 뒤 전화를 걸자 수화기 너머로 아버지가 먼저 물었다. 무슨 일 있냐? 언제나 그렇듯 목소리만으로도 내 상태를 읽어내셨다. 서연이 집을 나갔다고 말하자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씀하셨다. 재민아, 내가 더 잘된 거다. 그 여자는 이미 내 가치를 몰랐다. 그런 사람을 기다릴 이유가 어디 있겠냐. 그 말이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다. 나는 그동안 서연의 선택을 이해하려 애쓰느라 정작 내가 무엇을 받아야 마땅한지 생각하지 못했다. 나는 단순히 예비 선택지가 아니었다. 그녀가 다른 남자와 시간을 보내본 뒤 다시 돌아올지도 모르는 자리에서 기다릴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그날 밤 내 마음은 완전히 굳어졌다. 불을 켜지 않은 거실에 앉아 장식장 위 결혼사진을 바라봤다.
사진 속의 우리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던 얼굴. 하지만 이제 그 사진은 잘못된 선택의 증거처럼만 보였다. 일주일쯤 지나자 결심이 섰다. 더 이상 서연이 결정을 내리길 기다릴 이유는 없었다. 이제는 내가 직접 결정을 내릴 차례였다. 다음 날 법무법인을 찾아가 이혼 상담을 받았다. 변호사 앞에서 상황을 설명하는 순간조차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차분히 내 이야기를 들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충분히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 분명히 갈라졌다. 우리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어섰다는 사실. 상담을 마치고 나오자 오히려 묘한 해방감이 찾아왔다. 마침내 내 삶의 주도권을 다시 쥔 느낌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작은 준비를 시작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4명의 계좌로 일부 돈을 옮겼다. 거실과 방을 둘러보며 머릿속으로 물건을 나눴다. 아직 그녀의 물건에는 손대지 않았지만 이미 이 집은 내 것과 그녀의 것이 분리되어 있었다. 며칠은 낯설었지만 곧 고요함에 익숙해졌다. 끝없이 이어지던 그녀의 수다도 사소한 말싸움도 사라진 집은 의외로 평화로웠다. 정막이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억지로 웃음을 맞추던 무게가 벗겨진 듯했다. 그러던 어느 날 단지 사람들 사이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들었다. 누군가는 서연과 우석이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고 했고 다른 이는 청담 카페에서 마주 앉아 웃고 있었다고 전해주었다. 나는 대수롭지 않게 고개만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분노와 연민이 동시에 스쳤다. 모든 걸 버리고 택한 게 고작 저 남자라니 결국 오래가지 못할 걸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3주가 지나자 서연에게서 연락이 오길 기대하지 않았다. 가끔 날아온 문자도 잘 지내지? 나중에 얘기하자 같은 공허한 말뿐이었다. 그녀는 이미 나를 예비 선택지로 내려놓은 듯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어느 밤 창고 정리를 하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무렵의 사진 상자를 발견했다. 웃고 있는 얼굴들이 순간 가슴을 저리게 했지만 곧 생각이 달라졌다. 그동안 내가 무시해온 작은 신호들, 언제나 그녀의 요구를 먼저 채워주던 습관들,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의 균열로 이어진 것이었다. 나는 상자를 닫아 구석으로 밀어 넣었다. 더 이상 그 기억에 묶일 이유는 없었다. 그리고 한 달이 채워질 즈음 서연이 집으로 돌아왔다. 그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소식조차 없던 그녀는 마치 여행을 다녀온 듯 태연한 얼굴이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가방을 내려놓으며 정갈하게 머리를 묶은 채 웃어 보였다. 나 왔어. 나는 소파에 앉아 리모컨으로 채널을 넘기고 있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고개조차 크게 들지 않았다. 왔냐? 평소처럼 담담히 대답했다. 서연은 잠시 멈춰섰다. 아마도 내가 달려 나와 반길 거라 기대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가 TV 화면에서 눈길을 떼지 않자 그녀는 조심스럽게 소파 팔걸이에 걸터 앉았다. 우리 얘기 좀 하자. 나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음소거 버튼을 눌렀다. 그래, 해봐. 두 팔을 교차한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서연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을 꺼냈다. 많이 생각해봤어. 나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게 뭔지도. 나는 고개만 천천히 끄덕였다. 그녀는 준비해온 대본을 읊은 말을 이어갔다. 재민아, 난 아직도 당신을 아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무너진 걸 세우는 거 생각만큼 어렵지 않아. 마치 수도꼭지 세는 걸 고치듯 가볍게 말하는 그녀를 보며 나는 차갑게 침묵으로 답했다. 내 반응이 없자 그녀는 당황한 듯 목소리를 낮췄다. 우석 씨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결국 내가 필요로 한 건 그게 아니었어. 재미는 있었지만 미숙했어. 당신 같은 안정감은 없었어. 난 그냥 순간에 휩쓸렸던 거야. 그 순간 비웃음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꾹 삼켰다. 새 장난감이 시시해지자 오래된 걸 다시 찾겠다는 뻔뻔한 태도. 서연은 눈치를 보며 손을 내밀었다. 알아, 많이 상처 줬다는 거. 하지만 우리에겐 역사라는 게 있잖아. 쉽게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야. 난 다시 잘해보고 싶어. 그녀의 미리 짜온 듯한 용서와 화해의 대사가 끝나길 묵묵히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걸어갔다. 서랍을 열어 이미 준비해 둔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툭 내려놓았다. 서연의 표정이 굳어졌다.
이게 뭐야? 이혼 서류. 나는 차분히 말했다.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장난이지? 아니. 나는 두 팔을 교차한 채 싱크대에 기대 서 있었다. 잠시 동안 서연은 서류만 멍하니 바라보다가 믿기지 않는 듯 눈을 크게 떴다. 나랑 진짜 이혼하겠다는 거야? 그래. 난 내가 다른 선택 다 해보고 나서 남는 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두 번째 선택지가 될 생각 없어. 서연의 표정은 충격에서 곧 분노로 바뀌었다. 두 번째 선택지라니 말도 안 돼. 그게 아니야. 난 혼란스러웠을 뿐이야.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라고. 나는 끝까지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했다. 혼란. 내가 한 건 단순해. 집을 나가 옆 단지 남자한테 들어갔던 거야. 이제 와서 잘 안 됐으니 돌아와서 아무 일 없던 듯 살자고. 내가 정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그녀는 무언가를 변명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다. 그게 아니야. 난 억지로 남아있다가 당신을 원망하게 될까봐. 차라리 솔직해지려 했던 거야. 나는 비웃듯 말을 잘랐다. 결국 둘 다 갖고 싶었던 거지. 가정이든 새로운 흥분이든. 서연은 팔짱을 끼며 버티듯 말했다.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건 당신이야. 우리 다시 고칠 수 있어. 충분히 가능해. 나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우린 끝났어. 내가 선택했고 이제 나도 선택하는 거야. 그녀의 눈가가 젖었지만 내 마음은 단 한치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 뒤 대화는 이미 의미가 없었다. 집, 과거, 심지어 언젠가 아이를 낳자는 이야기까지 꺼내며 매달렸지만 내 결심은 변하지 않았다. 결국 서연은 문을 세차게 닫고 나갔다. 나는 잠시 그 빈 공간을 바라봤다. 슬픔도 후회도 미련도 없었다. 오직 해방감만이 남아있었다. 그날 밤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연이 서류 확인했습니다. 반응이 어땠나요? 변호사가 물었다. 좋지는 않았죠.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조금 더 기다릴까요? 아니면 바로 진행할까요? 진행해 주십시오. 바로. 전화를 끊는 순간 처음으로 가벼운 숨을 내쉴 수 있었다. 그녀가 나를 단순한 예비안으로 취급했다는 사실, 이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못을 박았다. 물론 서연이 쉽게 물러설 리 없었다. 그녀는 원래 지는 싸움을 그대로 넘기는 성격이 아니었다. 예상대로 다음 날 밤 초인종이 울리고 요란한 노크가 이어졌다. 재민아, 문 열어. 나는 천천히 문을 열었다. 서연은 여전히 집 주인인 양거실로 밀고 들어왔다. 이대로 끝낼 순 없어. 이혼 서류, 나한테 기회조차 안 주고 이렇게 내칠 순 없잖아. 나는 문틀에 기대 두 팔을 교차했다. 기회, 넌 이미 가졌잖아. 내가 원해서 떠난 거였어. 그건 불공평해. 그녀는 목소리를 높였다. 난 가정을 버리려고 한 게 아니었어. 단지 확신이 필요했을 뿐이야. 잘못된 선택일까 봐 두려웠던 거라고. 나는 건조하게 웃음을 흘렸다. 결혼은 그렇게 시험하는 게 아니야. 마음이 흔들릴 땐 지켜내야 하는 거지. 도망가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고. 그녀의 얼굴은 서서히 무너져 내렸다. 난 이제 알겠어. 진짜 원하는 건 당신이야. 우리 다시 고치자, 재민아. 나는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이미 모든 게 끝났다는 걸 다시 확인했다. 너무 늦었어. 나는 단호히 잘라 말했다. 우석이랑 잘 안 됐다고 해서 이제 와 돌아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야. 서연의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치사하게 굴지 마. 우리가 쌓아온 세월을 한 번의 실수로 다 버리겠다고? 나는 고개를 저으며 침착하게 말했다. 실수? 아니, 그건 일련의 선택이었어. 우석이랑 눈빛을 주고받은 것도 내 선택, 그 사람한테 마음을 쏟으며 가정을 뒷전으로 한 것도 내 선택, 결국 가방 싸서 집을 나간 것도 내가 내린 선택이었어. 우연이 아니라 내가 직접 고른 길이었다. 서연은 반박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처음으로 어깨가 축 처진 채 패배한 얼굴로 낮게 물었다. 그럼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순간적인 연민이 스쳤지만 곧 단호히 지워버렸다. 그건 이제 내 문제가 아니야. 내가 택한 길이니 내가 감당해. 서연은 더는 말하지 못한 채 문을 열고 나갔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오래 울렸다. 며칠 뒤 변호사 사무실에서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됐다.
서연은 시간을 끌려 했지만 이미 증거는 충분했다. 카톡 대화, 카드 내역, 그리고 탐정 보고서까지 법원에서 부정행위를 입증하기엔 차고 넘쳤다. 그녀는 맘카페 지인들에게 내가 차갑다며 피해자인 척했지만 아무 소용없었다. 아버지에게 상황을 전하자 낮게 휘파람을 불며 말했다. 저런 뻔뻔함도 드물다. 그래도 잘했다. 끝까지 내 입장 지킨 거 아버지는 자랑스럽다. 재판은 길지 않았다. 서연은 이혼,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단호했다. 가정 유지에 기여한 바가 크지 않고 명백한 부정행위가 확인된다. 판사의 한마디로 모든 게 정리됐다. 결국 그녀는 소액의 정착금과 자기가 고른 가구 일부만 가져갔다. 집과 예금 대부분은 내 몫으로 남았다. 내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대로입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었으니 판결이 뒤집힐 여지는 없었죠. 나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웃음이라기보단 긴장이 풀리며 새어나온 한숨 같은 미소였다. 마음속에 남아있던 무거운 돌덩이가 서서히 내려가는 기분이었다. 최종 선고가 내려진 날, 법정에서 마지막 서명을 하는 순간은 묘했다. 긴 세월을 끝내는 도장 하나, 그게 전부였다. 펜 끝이 종이를 스칠 때 내 손끝은 놀랄 만큼 침착했다. 그 반면 옆자리에 앉은 서연은 며칠째 잠을 못 잔 듯 초췌했다. 펜을 든 손이 잠시 멈칫했지만 결국 떨리는 손끝으로 사인을 하고 고개를 떨궜다. 그 순간 수많은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처음 만났던 허름한 식당의 밤, 신혼집을 꾸미며 웃던 얼굴, 그리고 나를 떠나겠다고 선언하던 차가운 표정. 시간의 층위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했지만 이상하게도 아프지 않았다. 그저 끝났다는 사실이 또렷하게 다가올 뿐이었다. 재판이 끝난 뒤 법정 복도에서 그녀가 다가왔다. 재미나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미안해. 모든 게 나는 오래전 사랑했던 얼굴을 떠올리려 했지만 눈앞에 있는 건 더 이상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다. 알아.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로는 아무것도 고쳐지지 않아.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손을 뻗었지만 나는 한 발 물러섰다. 마지막 순간조차 그녀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 몸조리 잘해라, 서연아. 그리고 등을 돌려 복도를 걸어 나왔다.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묵직했는지 그제야 실감이 났다. 법원 건물을 나섰을 때 하늘은 겨울빛으로 잿빛이었고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상하게도 담담했다. 긴 싸움이 끝났다는 안도감, 그리고 다시 내 삶을 되찾았다는 해방감이 서서히 몸을 채웠다. 시간이 흐른 뒤 단지 사람들을 통해 서연의 소식을 흘려들었다. 우석은 금세 다른 여자와 얽혔다고 했다. 서연은 결국 버려졌고 친척 집에 얹혀 지내며 하루하루 아르바이트를 전전한다는 얘기가 들려왔다. 그녀가 들고 다니던 명품 가방은 이제 흔적도 없고 화려한 미소 역시 사라졌다 한다. 편의점 야간 알바, 콜센터 임시 그런 일들을 전전하며 겨우 생계를 잇는다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았다. 만족도, 동정심도 없었다. 그저 당연한 결과라 생각했을 뿐이었다. 사람은 반드시 자신이 택한 선택의 대가를 치른다. 서연은 이제 몸으로 그 진실을 배우는 중이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상하게도 만족도, 동정심도 들지 않았다. 그저 당연한 결과라 생각했을 뿐이었다. 선택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 서연이 이제 몸으로 배울 차례였다. 사람들은 뒷말을 전하며 내 눈치를 살폈지만 나는 크게 반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사람은 결국 자기 자리를 찾게 돼.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었다. 어느 날 마트 계산대 앞에서 우연히 서연을 마주쳤다. 나는 장바구니에 생필품을 담고 있었고 그녀는 값싼 라면과 세제 몇 개를 들고 있었다. 잠시 눈빛이 스쳤을 때 그녀의 얼굴에 선명하게 박힌 죄책감과 초라한 기색이 보였다. 예전엔 늘 화장으로 번쩍이던 얼굴이었는데 이제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다. 서연은 어색한 미소와 함께 손을 들어 보였지만 나는 고개만 가볍게 끄덕인 뒤 계산을 마치고 그대로 걸어 나왔다. 더 이상 나눌 말은 없었다. 굳이 말을 섞는 순간 내 지난 선택의 무게가 흔들릴 것 같았기 때문이다. 돌아보면 후회는 없다. 서연은 두 세계를 동시에 가질 수 있다고 착각했다. 가정을 버려두고 다른 남자와 감정을 시험한 뒤 잘 안 되면
아무 일 없던 듯 돌아오려 했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시간은 결코 되돌아오지 않고 한 번 건넌 강은 다시 되짚을 수 없다. 이번 일을 겪으며 나는 많은 걸 배웠다. 이제는 안다. 나는 누군가의 예비안이 아니라 진심으로 가치를 인정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나를 선택할지 말지 좋을지라는 사람을 위해 내 삶을 허비하지 않겠다는 걸. 이혼 이후 집은 낯설 만큼 조용했지만 이상하게 불편하지 않았다. 밤마다 소파에 앉아 불을 끄고 한동안은 텅 빈 공간을 바라보곤 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다. 그 고요함은 공허가 아니라 자유였다. 내가 원치 않는 싸움도, 끝이 보이지 않는 불만도 이제는 없었다. 나는 작은 습관부터 바꿔 나갔다. 오랫동안 방치했던 카페트를 교체했고 낡은 커튼을 걷어냈다. 서연이 고집해서 샀던 화려한 장식품 대신 단순하고 차분한 소품을 들였다. 거실 분위기가 달라지자 나 자신도 조금씩 달라졌다. 마치 집이 내게 새 주인을 인정하는 듯했다. 회사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예전엔 퇴근하면 집에 가기 싫어 일부러 늦게까지 남아있곤 했지만 이제는 정반대였다. 내 공간으로 돌아가는 일이 더 이상 괴롭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업무에도 더욱 집중할 수 있었고 자연스레 동료들과의 관계도 편안해졌다. 사람들이 말했다. 요즘 얼굴이 편해 보이네. 나는 웃으며 짧게 대답했다. 정리할 건 정리했거든. 서연이 장우석과 보낸 한 달은 그녀 나름의 확인이었겠지만 나에게는 눈을 뜨게 한 경중이었다. 사람은 누구나 흔들릴 수 있다. 하지만 그 흔들림을 어떻게 다스리는지가 결국 인생을 갈라놓는다. 서연은 흔들림에 휩쓸렸고 나는 그것을 지켜보며 끝내 놓아주었다. 그 차이가 지금의 간극을 만들었다. 가끔은 혼자 한강을 찾았다. 밤마다 강 위로 흩날리는 불빛은 내게 묘한 위로를 주었다. 연인들이 다리 위에서 사진을 찍으며 웃고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며 달려가도 나는 그저 조용히 난간에 기대 서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마음은 오히려 고요했다. 이제는 뒤를 돌아볼 이유가 없다. 나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다. 거창한 목표는 아니었다. 아침마다 조깅을 하며 건강을 챙기고 책을 읽으며 오랜 미뤄둔 공부를 다시 시작했다. 커피 향이 은은한 작은 카페에 들러 노트북을 펼치기도 했고 주말이면 가까운 산에 올라가 도시를 내려다보기도 했다. 예전 같았으면 귀찮다는 말로 넘겼을 일들이 이제는 삶의 일부가 되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사는 게 아니었다. 내 삶의 주인은 오직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어느 날 회사 동료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형, 혹시 다시 사랑할 생각은 없어요? 나는 잠시 웃었다. 모르지. 다만 예전처럼 누군가의 그림자 속에 있진 않을 거야. 그 대답은 내 스스로에게도 약속 같은 말이었다. 이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았다. 무너진 가정의 잔해 속에서 나는 오히려 나 자신을 되찾았다. 시간은 흘렀고 사람들은 각자의 길을 간다. 서연은 여전히 어딘가에서 삶을 이어가고 있겠지. 하지만 이제 그건 내 삶과 아무 상관이 없다. 나는 단지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만 지킬 뿐이다. 그날 밤 한강 다리에 서서 강물 위로 흩날리는 불빛을 바라봤다. 수많은 차들이 다리를 건너며 불빛을 남겼고 그 불빛은 물결 위에서 흔들리며 금세 사라졌다. 그 순간 깨달았다. 어떤 빛은 오래 남지 않는다. 그러나 사라진 자리에도 강물은 계속 흐른다. 내 인생도 마찬가지였다. 서연이라는 빛은 이미 꺼졌지만 내 시간은 여전히 앞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마침내 그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려 애쓰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제는 뒤를 돌아볼 이유가 없다. 앞으로 살아갈 일만 남았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잊고 지낸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